게리와 앤디의 디지털 마케팅 살롱. 살롱. 조용히 시작해봤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좀 시끄러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디지털 마케팅의 파도, 파도. 서프를 좀 새롭게 이제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네. 서프 웨이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뭐 그냥 일단 웨이브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네. 서프 자체가 그래서 가진 뜻이고 네. 오늘 이야기할 거는 네이버의 그 새로운 네네. 뭐 검색과 피드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가 보통 뭐 검색 결과 페이지라는 의미로서 이제 뭐 검색 최적화나 이쪽에서 많이 쓰던 용어가 있는데 네이버에서 굳이 이거를 네, 좀 좋은 선택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 SURF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을 거겠죠? 이게 정확히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뭐 SURF는 네. Search User Recommendation Feed라고 해서 이거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SURF인데 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쉽게 검색- 와닿지는 않는데 뜻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냥 고객이 검색한 네. 거에 도 추천 피드. 그러니까 고객의 어떤 검색에 어떤 그런 연관된 뭐 추천된 피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오늘은 네이버의 어떤 새로운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고 저는 이걸 약간 새로운 물결 파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좀 어떻게 능숙하게 타고 나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기존의 네이버에서 제공하던 어떤 검색 방식하고 네, 뭔가 달라졌다라는 얘기일 텐데 이게 어떤 것들이 좀 달라졌다고 봐야 되나요? 뭐 기존에 저희가 이제 검색에서 SERP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약간 이 서치 엔진 리서트 페이지의 어떤 약자인데 네. 이게 저희가 좀 대중적으로 보면은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 엔터를 눌렀을 때 보여지는 첫 검색 화면, 그렇죠. 원래 검색 유명한 최적화의 경쟁이 펼쳐지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진짜 통합 검색이라고 이야기하는 네네. 그 결과 페이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네이버가 이 검색 SERP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추천 피드라고 하죠. 네네네. 이걸 결합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결합했다라는 주장과 뭐 이제 방향성에 대한 건 알겠는데 실제로 경험상 뭐가 달라지는지가 저는 사실 좀 궁금해요. 네. 저는 일단 뭐 여기서 얘기하는 피드는 좀 뭐 네이버 모바일 들어가시면 네. 그 검색창 아래에 네. 그 피드처럼 쭉 나옵니다. 이것들은 이전에 어떤 봤던 컨텐츠라든지 뭐 검색 이런 기록들을 기반으로 관심사를 추천해주는 피드가 생성이 되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서치 피드라 그래서 검색 결과 하단에 네. 계속해서 컨텐츠가 컨텐츠 나옵니다. 피드가. 네, 컨텐츠 피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미 기존의 검색의 SERP를 없앤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약간 하이브리드형인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하이브리드가 어떻게 보면 적합한 네네.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게 제 질문입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네이버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좀 리뷰 때 말을 했지만 네. 네이버가 작년도에 뭐 최고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10조 그룹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광고 지면이 광고 지면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체류 시간을 늘려야 돼요. 네이버 생태계 내에서 네, 네이버 생태계 내에서 체류 시간 늘려야 되고 네. 다음에 이제 피드라는 서비스가 어차피 뭐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시작해서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그다음에 틱톡 전부 피드 기반이에요. 그렇죠. 익숙해졌죠 이제는. 근데 피드는 그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요. 그런가요? 네, 기존에 이제 네이버 검색 그걸 보면 대부분 키워드 광고는 뭐 컨텐츠 하단에 나온다든지 검색 결과안에만 나온다든지 그리고 페이지 기반으로 나오는데 그렇죠. 사용자의 사용성을 방해하지 않는 형태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피드는 스크롤되는 안에 나오다 보니까 아하. 특히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피드에서 뭐 10개 컨텐츠만 보더라도 중간에 광고 3개 정도 보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기존에 네이버는 그런 디스플레이 큰 지면의 광고는 네. 또 한 페이지 하나밖에 안 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싼 광고 상품이죠. 기존에 세 페이지에서 노출할 수 있는 지면이 이제 피드라는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조금 광고 효율도 좋아지고 광고 단가가 떨어졌던 케이스가 그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지면에 광고가 들어가고 나서부터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제 사실
좀 다른 반론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피드에 광고가 개입이 되면서 사용성이 좀 저하되는 측면이 있고, 예, 어떤 광고 노이즈에 대한 불평을 호소하는 사용자들이 많고, 네. 심지어는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광고 없는 구독 뭐 이런 거를 상품으로 해달라고 청원도 있기도 하고, 네. 페이스북이 일부 시험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광고의 노출과 사용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어떤 청력이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럼 네이버가 실험을 하는 거는 결국 검색의 결과 페이지에 이런 피드 컨텐츠를 섞어서 보여준다. 뭐 이런 개념인데.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네이버가 지금 가져가는 AI 전략이 맞물려 있어서 그래요. 네. 왜냐면은 AI로 사실 뭐 키워드 광고를 최적화한다든지 이런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관심사, 서치 오버뷰 그렇죠. 같은 형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제 서치 오버뷰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관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칭시켜주는 그런 맥락으로서 피드가 굉장히 더 효과적이고 효과적일 수 네, 있다. 더 많은 컨텐츠를 제공해줄 수 있는데 음,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측면에서는 뭐 광고 지면이 늘어났고 하지만 이제 더 소비하는 컨텐츠 늘어났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또 네이버가 또 강한 또 강력한 어떤 그 계기가 되는 게 네. 크리에이터들이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 자기 컨텐츠를 노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기회가 많아지거든요. 많아지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은 막 네이버 블로그 안에서 막 싸우고 카페 그 좁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경쟁이 너무 심했는데 이들이 조금 더 노출할 수 있는 기회에 좀 물꼬가 튀어졌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들을 조금 더 계속 플랫폼 안에 묶어둘 수 있는 아 그래서 네. 요새 네이버 이렇게 좀 동영상 크리에이터들을 모집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나 보죠.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로 활동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거든요. 네,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들이 또 다시 또 자기네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갈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또 컨텐츠도 많이 또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터들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 결국 마케터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변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이게 참 궁금하기는 한데 네, 사실 그 전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밑에 이렇게 컨텐츠 추천이라는 걸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 컨텐츠가 내가 진짜 관심 있는 컨텐츠였던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이건 왜 그럴까요? 사실 이게 뭔가 내가 전해봤던 거랑 동일하다라는 측면은 없어요. 아, 그렇죠. 레코멘데이션 피드라고 하는 게 네. 동일한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네네. 관심사를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그래야 할 텐데. 네, 저는 맞아요. 네이버의 친화적인 사용자가 아닌가. 아마 앤디는 제가 성격상 봤을 때 굉장히 네. 구체적으로 검색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유저들한테 굉장히 이게 되게 불쾌한 서비스예요. 아 그런군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상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좀 그러니까 구체적인 의사가 없고 뭔가 검토 단계에 있는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네, 네. 또 그런 단계에 있는 유저들한테 굉장히 유용하죠. 왜냐하면 그 범위를 좁혀가면서 아, 또 이것도 관심 있어요? 라고 계속해서 제시해 줄 수 있는데 네. 앤디처럼 뭐 굉장히 구체적인 키워드와 구체적인 관심사를 표현하는 사람들한테 확장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이제 AI에 길들여져서 저도 모르게 프롬프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엔드 관심사를 검색했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 네. 이상 확장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아마 이게 그렇겠네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과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추천 피드라는 건 결국은 이제 의식하지는 않았으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그런 컨텐츠들을 찾아주는 일종의 브라우징을 돌아주는 기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검색과 소셜의 어떤 하이브리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네이버가 모바일 플랫폼으로서 어떻게 성장하는가 네네. 또 어떤 새로운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아까 이제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이런 변화가 마케터의 입장에서는 컨텐츠를 유통시키거나 아니 브랜드를 노출시키거나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네, 굉장히 어떤 그 생태계 자체의 변화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큰 변화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떤 함의라고 그럴까요? 이 변화의 방향을 어떻게 봐야 되고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검색 결과라고 하는 SERP는 네네. 이것만 좀 중요하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키워드 기반이에요. 그렇죠. 네,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 기반의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건 레코멘데이션 피드란 말이에요. 네네. 그 유저가 기존에 검색했던 거와 연관도 높은 추천 피드예요.
여기서는 키워드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도 그 컨텐츠 중심이라고 먼저 불러드릴게요. 컨텐츠 그러니까 중심. 전체 형태를 보면은 네네. 그 컨텐츠 안에는 맥락과 의도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이제 좀 헷갈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이제 검색 결과 페이지를 눈으로 보면서 작업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러면 결국은 또 이제 사용자가 많이 찾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사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그런 검색 결과가 이제 펼쳐졌을 때 거기에 우리 컨텐트가 추천 컨텐츠로 뜨게끔 해야 된다라는 의미신 거죠? 두 가지가 다 다 필요하다는 있는 거죠. 거군요. 네. 아까 제가 이 전략이 네. 우리가 그냥 뭐 단순히 뭐 검색 지면이 늘어나냐, 뭐 광고 지면이 늘어나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크리에이터들한테 더 많은 노출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키워드로 검색을 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그런 권위가 높고 신뢰도가 높아서 장시간 활동을 한 블로거들이 유리해요. 네. 근데 반대로 피드는 네. 컨텐츠가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재미있고 유용한 컨텐츠만 있으면 어허. 키워드 기반이 아니라 네. 관심사 기반으로 내게 검색 결과가 아니라 피드에 노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최근에 한번 다른 어떤 블로그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그냥 궁금해서 한번 더 볼 수 있게끔 제공해달라고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네. 검색 노출과 피드 노출은 달라요. 음흠. 근데 그 채널의 그런 트래픽은 2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주로 검색 컨텐츠 트래픽, 피드를 예, 통해서 들어온다는 검색 얘기인 트래픽만 거죠. 있었다면 피드를 통한 트래픽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네이버 통계에서 보면 다 나와요. 아, 유입 경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재밌는 포인트네요. 그럼 네. 결국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특정 주제에 대해서 브랜드가 그 인플루언서와 경쟁할 수가 없는 양상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들어도 유통 전략으로서 인플루언서 협업을 해서 노출을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런 환경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면에서 좀 독특하고 유용하거나 좀 흥미로운 컨텐츠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 발화자 어떤 채널의 주인이 누구냐와는 상관없이 컨텐츠의 그 어떤 영향력, 네. 흥미 이런 것들이 노출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이거 새로운 경쟁의 양상이 기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특히 이제 서치 피드 하단에 보이는 걸 보면 네. 위에 검색 결과는 대부분 뭐 네이버 인플루언서에 포함된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인다든지 그렇죠. 인플루언서 컨텐츠들이 네, 많이 그런 있죠. 어떤 권위나 어떤 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아래는 조금 더 캐주얼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확장해서 나가야 되니까 더 많은 컨텐츠가 필요한데 거기에는 뭐 영상도 있고, 다음에 실제 뭐 내돈내산 후기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존재를 합니다. 요건 좀 약간 벗어난 질문일 수 있을 텐데, 네, 네이버가 보통 이제 검색 알고리즘이 뭐 많이 좀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기본이 되는 건 C랭크 알고리즘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상단 부분은 여전히 그런 검색의 어떤 그 발화자, 출처의 영향력,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을 위한 공간 이런 것들이 배당이 되는 건 사실인 거고. 그렇진 않아요. 그것도 또 이제 아닌가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키워드 검색 양과 컨텐츠 양에 따라 굉장히 좀 다른 가변성인 그런 검색 결과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스마트 블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노출되는 네네네. 지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 네이버가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바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응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명확한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블록이 생성되려면 네이버가 AI로 LLM이 이걸 분석하고 쪼개고 의도를 세분화할 수 있는 양의 컨텐츠와 검색 축적도가 양이 있어야 돼요. 되는 네. 거죠. 네.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충분하지 않은 키워드들이 있어요. 네네. 거기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무적인 측면을 놓고 가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복잡해지는 게 결국은 어떤 이제 전략에 대한 구상을 한다거나 뭐 성과에 대한 것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바라보는 게 동일해야 사실은 토론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다변화된다라고 했을 때 A라는 사람의 앱에서 볼 때와 B라는 사람의 앱에서 볼 때와 C라는 사람의 앱에서 보는 결과물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거를 주된 근거로 삼아야 되는지 이게 사실 좀 새로운 논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 그렇게 막 너무 다르진 않아요. 조금 순서만 다를 뿐이고 그렇죠. 네. 순서가 확실히 많이 달라져서. 순서만 달라지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가장 개인화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사실 그 자동 완성 검색에서 그
네이버가 했었던 네. 그 개인화가 있었는데 그 연령대별로 나누는 거였어요. 네, 없어졌죠. 예전에 뭐 그런 잠실 논란이 많았어서. 종합운동장에서 근데 그건 없어졌는데 예전에도 그런 거 썼었어요. 그 종합운동장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연령을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잠실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음. 20대 30대한테는 잠실 야구장. 야구장 그리고 이제 50대 60대가 있을 땐 부동산. 음. 왜냐면 관심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동완성 검색어는 같아요. 네, 네. 같은데 이 순이에요. 음. 추천해주는 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몇 번째 열에 어떤 키워드를 배열해 주냐인데 음. 지금도 사실 그거는 좀 유사합니다. 네, 그 결과 페이지도 그렇고 다음에 피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다변화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아까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네이버는 AI를 어떤 챗GPT나 이런 사용자의 어떤 서비스보다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데 많이 쓴다라는 네, 맞습니다.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은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변화의 어떤 그 첫장 커버는 좀 열려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이제 마케터 입장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모두에게 다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이제 컨텐츠나 마케팅 또는 이제 광고 관련된 업무를 하는 우리 디지털 마케터들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좀 드리자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컨텐츠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사실 이제 현실로 다가왔죠. 항상 얘기하던 거 아닙니까? 항상- 컨텐츠가 왕이다 뭐 이런.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색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항상 키워드를 그렇게 고려하세요. 그것도 네. 사실이죠. 사실 그리고 이제 그런 컨텐츠 내 인게이지먼트 네, 뭐 다이아라고 뭐 그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그런 로직도 사실은 지금이 생긴 게 아니라 제가 아마 이걸 2016년도인가 그 제 지인인 심슨과 네네. 얘기를 하다가 그런 지표들이 좀 중요하게 강제 됐다. 출연하셨네. 강제 출연했네요. 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뭐 킵이라든지 어떤 네네. 그런 네이버 앱에서 고객들이 하는 그런 인게이지먼트들이 지금 음. 검색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토론을 술 마시면서 한 적이 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한번 이미 얘기해 주신 적 그 있죠. 9년 전 얘기거든요. 네네. 이미 그때인데 지금 이제 이미 공개된 건 아마 이게 서비스 그러니까 디폴트로 가져가야 됩니다. 네네. 그거를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네. 그건 무조건 기본인데 아. 자 이제 컨텐츠가 중요해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제가 고품질 컨텐츠라는 얘기를 하면은 다들 오해를 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야 퀄리티의 기준이 뭐야? 네. 네. 길이가 많아야 돼. 뭐 리치 미디어가 많다는 얘기야. 링크가 많아야 돼. 아니 뭐 뭐 사진을 고급스럽게 정보가 찍어야 돼, 뭐 이런 건데. 출처가 많아야 돼. 네. 등등등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네. 일단은 컨텐츠 포맷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그러니까 사용자들한테 굉장히 뭐 가시성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체계적인 정리, 그러니까 정보 전달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랜딩 페이지에 머무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게 포맷이 좀 일정하지 않고 네. 잘 익히지 않다면 그런 그 바운스 레이트라고 하죠. 네. 그 이탈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이건 굉장히 많은 테스트와 경험이 필요해요. 네. 컨텐츠를 고품질로 만든다라는 거는 그런 사용자가 내 컨텐츠를 20% 읽냐, 40% 읽냐, 그러니까 그 퀄리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자 친화적인 컨텐츠냐 아니냐라는 네. 부분이고요. 그 둘째는 이제 이전에는 뭐 검색 키워드만 봤어요. 뭐 그런 그 시대는 이미 지난 지 오래됐는데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검색 의도 그리고 관심사 그리고 트렌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키워드 연구가 굉장히 고도화된 지 오래되긴 했지만 지금은 한 방향의 키워드가 아니라 그 세부적인 그 묘사들. 한국어 정말 어려워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그렇죠. 디인텔리전스 트레이닝 할 때 이 부분은 설명을 했었는데 저희 굉장히 회사는 또 왜 강제로 또 노출시키시고. 아니 솔직히 이게 아니라 네. 그때 강조했던 게 뭐냐면 영어 단어로는 분명히 하나예요. 네. 근데 한국어 한글로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한자가 있고 그러니까 한글도 있고 그다음에 그 고유 옛날 전통어가 있어요. 이거를 굉장히 잘 써야 돼요.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애플이죠. 음. 네, 아이패드 토다보기, 네. 둘러보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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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의미입니다. 그걸 그렇게 그러니까 잘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표준어, 특히 네이버에 사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언어들을 굉장히 어떻게 잘 쓰냐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서프 환경에 최적화된 약간 SEO 전략 측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컨텐츠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구조화를 해야 돼요. 이게 항상 논란이 많은데 구조화라고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다시 물어보시거든요. 네, 컨텐츠를 구조화한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컨텐츠를 구조화한다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어차피 이게 누군가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경쟁선상에서 시작을 하는데 한 페이지로 승부를 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네이버 시스템이 이 에디터, 이 채널에 대한 어떤 뭐 신뢰도라든지 뭐 권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경험이라든지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요. 근데 그 평가 항목을 늘려놔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 채널, 이 에디터가 굉장히 전문성이 있고 신뢰할 만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봇이랑 시스템에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네. 딱 무슨 원 컨텐츠 하나로 승부를 보거나 이게 3개, 4개면 가능해. 이건 퀄리티가 좋아. 우리 거는 때깔이 좋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데 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음. 체계적으로 구조한다라는 거는 네. 기본 베이스 컨텐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중간 영역에서 어떤 그 신뢰도를 쌓을 수 있는 컨텐츠 그리고 우리 브랜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거는 뭐 저희가 일종의 이제 컨텐츠 워크샵처럼 네. 구체적인 예시와 그런 이제 방향을 한번 보면서 네.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 말고 영상으로 좀 한번 좀 다뤄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거 할 말이 좀 많은데, 그러니까 뭐 구조화한다라고 했을 때 이 구조화라는 것의 의미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따로 한번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되면 링크 빌딩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내부 링크와 외부 링크가 이 연동되는 그 연관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게 사실은 컨텐츠의 체계적인 구조가 안 된다면은 맞습니다. 이것조차도 사실 설명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해야 되는 부분도 가장 네.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단편적인 예로서 그 앵커 텍스트라고 부르잖아요. 링크를 맞습니다. 거는 텍스트를 고를 때도 그것의 의미화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네. 저희는 이게 이제 아마 언어적 특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형태소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뭐 조사 같은 것들 이런 부분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모양도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명사형의 링크를 많이 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맥락에서 벗어나는 경우들도 생기고.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앵커 텍스트와 연결된 링크에 있는 콘텐츠가 맥락이 맞아야 된다. 그렇죠. 그게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광고성 링크들이나 아웃 링크들로 도배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고. 맞습니다. 네, 그런 구조화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제 뭐 헤드 태그라든가 뭐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이제 어떤 표준 그 구조화, HTML 문서 구조 이런 것들도 좀 염두를 둬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한번 좀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막 한 이틀 만에 업데이트하고 다음에 한 일주일 뒤에 업데이트하고 이게 아니라 네. 굉장히 정기적으로 아이고 저희도 빨리 업데이트를 네. 해야 되겠네. 그렇죠. 중요합니다. 네네. 우리도 잘 못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중요하고 이제 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거를 해야 그러니까 사용자 피드백이나 반응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자꾸 이런 퍼블리싱이나 이런 주기가 맞지가 않으면 다른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요인들하고 섞여 버리니까. 우리가 A/B 테스트를 하고 사용자 반응을 분석하려면은 일단 그거를 하기 위한 뭐 한 2, 3개월 정도 정기적인 큰 플랜을 가지고 네네.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지침이나 어떤 방침으로 이렇게 짚어주신 것들 대부분 이제 원칙론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네. 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 요소들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또 막상 실천하고자 하면 많은 조언이 또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 판이 바뀌면서 새로운 파도가 오면서 결국은 이제 이 디지털 마케터들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되는 장이기도 한 것이고요. 또 까딱 잘못하면은 또 뒤처질 수 있는 또 도전적인 질문이 되고 과제가 좀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 상황이 네. 네이버가 사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들한테 네. 더 개인화된 콘텐츠 제공해. 아, 야, 너네 자꾸 너네 홍보성만 제공하지 말고 난 기회를 줄게. 네. 네? 더 너네 고객들한테 사용자들한테 유용한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고 제공해줘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명확한 메시지를 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이 메시지를 명확하게 알아들은 사람들은 준비를 하겠고요. 이 메시지를 그냥 무시하고서 그냥 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데는 또 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서프 새로운 이제 물결이 오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이 변화를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마칠까요?
우선 저는 약간 이 변화하는 환경을 네.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좀 객관적으로 좀 이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거의 어떤 중심은 사용자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데이터 분석, 네네. 사용자 피드백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결국 이제 네이버가 쏘아 올린 작은 변화, 새로운 웨이브를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 서프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어떤 검색 결과 페이지 양상들을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본 시간이었습니다. 좀 더 많은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